조금 더 이게 좀 넓혀서 지금 예. 중국의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또 전 세계 그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우리가 엄청난 역사상 최고의 그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든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때문에 2020년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이제 한번 데이터를 보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모으면 대체적으로 250조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전 세계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50조 달러를 전 세계 인구로 나누게 되면 1인당 32,500달러.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네. 정도의 부채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죠. 저도 갖고 있고 갖고 그러네요.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채가 늘어왔던 과정을 한번 보면 1999년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되냐면 84조 달러 정도 추계됐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가 126조 달러. 그 다음에 2009년도가 186조 달러, 2014년도가 21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으니까 금융위기가 날 당시가 대략 170조 정도였고, 170조 달러 정도였고, 지금 금융위기가 나고 지금까지 10몇 년 정도 사이에 거의 한 80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해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계부채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이 그 악영향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채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해서 꼭 버블이 터져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 거죠.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서부터 이렇게 크게 생긴 부채를 만약에 지금서부터 생각을 달리해서 야 이게 너무 크니 이제서부터 뭔가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고요. 되게 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막아나가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꾸준히는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1%가 됐든 2%가 됐든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 그 전 세계 GDP 대비해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거를 늘리지 않는 형태가 되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채도 본인 스스로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을 포기하는 형태로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셔야 되는 형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채가 터져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봐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많다라고 해서 꼭 터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 이거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줄 몰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저금리하고 유동성 엄청나게 갖다 쏟아붓고 난리를 쳐도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대신에 경제는 3, 4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부채의 부분은 필히 자산의 가격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산의 버블은 굉장히 생길 거고 그게 부채 버블과 맞물려서 굉장히 나중에 되면 골칫거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모두 다가
그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 선진국 정부들이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취해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을 못한 거죠. 저는 부채가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는 가장 큰 부분들은 선진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들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무슨 일만 조금만 경기가 둔화돼도 금리 낮추고 유동성 확 풀어 이렇게 해서로 해결을 보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2020년일까 아닐까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한번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가 늘어난 부분들이 자산의 가격을 올리는 형태의 자산 버블을 만들었고 네. 앞으로도 더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죠. 자산의 가격은 버블이 생겼을 때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채 버블이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들은 선진국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선진국이라는 거는 미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아. 거기에다가 더 낀다라고 하면 일본까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까지 갖고 왔던 저금리와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수명이 다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집착은 결국 그 자산의 가격 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고 그 자산의 가격에 미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버블이 돼서 그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세계 경제 위기, 부채로 인한 금융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난 9월에도 레포 금리가 10% 넘게 가까이 급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기 시장이. 근데 요즘 또 최근 3.9%인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또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또 이게 뭔가 불안감을 그러니까 뭔가 작은 요소만 있어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레포 금리가 10% 가고 그다음에 뭐 단기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러는 거는 최근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결정적으로 엎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그걸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는 기본적으로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의 그 자산의 가격은 너무 높고 부채는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이지 이건 여기에서 이제 한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조그만 어떤 사실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크게 문제야.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견디는 힘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이러는 것들에 너무 이 많은 의미를 두시게 되면 큰 틀을 판단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징조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징조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위험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러는 거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호 중에 하나는 일만 나면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연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에 이렇게 그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한계선을 넘어서 계속 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올릴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달라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공급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났느냐 네. 이런 거 한번 따져보면 그 2004년 5년 때의 기준금리를 1.0%까지 내리거든요. 지금은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1.0%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였습니다. 네. 1930년 대공황이 났을 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기준금리를 1.0%를 만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1.0%를 만들었어요. 왜 1.0%를 만들었느냐라고 따져보면 9.11 테러가 나고 무슨 애국 소비를 해야 되니 어쩌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걸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했던 거는 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자산의 가격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소비를 올리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정책이 끝가는데 없이 나간다든가 그 자산의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위험한 상태로서 가는 건데 글쎄 지금을 딱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부합한 형태로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죠.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다음에 정부가 앞으로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게 개선되는 것이 가능해질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밀어붙인다 계속 가서 그러면 그때는 언젠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가 생길 것이다. 네. 그렇지 않고 잘 버틸 것이다.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헤지펀드 이야기하면 헤지펀드들은 자기가 어떤 국가나 뭐의 어떤 산업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미리 딱 투자해놓고 뭔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네. 하잖아요. 그러한 게 있나요,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를 전 세계적 특히 뭐 그 미국이나 네.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큰 경제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조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또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해서 2009년도에 수습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요. 미국에서 어차피 기축통화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니까 연준에서 정말 돈 공장을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나라에다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나라에다가 공급해주는 형태를 취했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달러 얼마를 빌려올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데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산의 가격도 높아지고 위기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뭐 영국이 그렇게 해서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그 힘보다도 중앙은행들이 돈으로서 밀어붙여 주는 힘들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네. 더 그게 크게 벌어지거나 이런 형태로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대한 위기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따져보시면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도 중국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전조가 되는 경제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는 거는 그 바닥에 정치적인 함의까지를 깔고 있는 거죠. 어차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세상이 나가게 되면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 축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한 축이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탑이 되고 중국은 우리가 원탑이 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정도의 스테이트만 갖고 있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기 전에 한 번은 밟아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유럽의 나라를 그 지원해 주는 것 같은 형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위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릴 거다라는 그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 여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공조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치펀드보다도 그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워낙 각국이 모두가 부채가 만연해 있고 한 나라가 쓰러지면 거기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가지고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방 뭐 영국이든 뭐 독일이든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들이 다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반대로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또 역시 그 이상의 엄청난 후폭풍이 모든 나라들에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위기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여기도 공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떤 시간 그에서 중국이 이제 성장에 관한 동력을 어느 정도는 상실해서 앞으로 기간을 봤을 때에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덤비질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적당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존재로서 이게 그 정도의 자리밖에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조를 해서 그거를 막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형태가 되죠. 그걸 계속해서 방치시켜 놓나서 정말로 중국이 끝갈 데 없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도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까지는 그냥 방치를 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전체적인 아무튼 위상이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정도 그런 위상이 되도록 조절을 해나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막상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날 것처럼 막 코너까지 몰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IMF에서 자금 지원해주면서 확 일으켰던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기는 놔둘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 악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또한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명쾌하게 좀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풀리네요. 그렇습니까? 네.